이라크 전쟁 때까지만 해도 숨겨진 목적이었어요. 중동 전쟁이라는 게, 미국이 개입하는 중동 전쟁이라는 게 부시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 전쟁의 목적을 잘 몰랐는데, 이제 송빈의 화폐 전쟁이라는 책이 나오고 이제 미국이란 국가가 달러 패권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안 다음부터는 숨겨진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목표가 드러나 있는데 명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른 명분을 제시하면서 사실상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달러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화폐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명분은 그 이란에 있는 그 핵 자원을 이제 무력화시키는 명분을 내걸고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에 이스라엘과 함께 개입을 했는데, 일단 이 전쟁이 무엇이 목적인가를 알기 위해서 실제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란이 이 전쟁에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전쟁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은 무스타파 하메네이라고 그 알리 하메네이 신정 체제였으니까 종교 지도자가 폭격으로 사망한 이후에 그의 아들인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지금 혁명 수비군을 이끌면서 미국에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미국에 대응하는 양태를 보면은 상당히 영리하고 주도 면밀한 인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미국에 대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단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과 이라크, 그러니까 시아파 이슬람 국가의 석유에 한해서, 그리고 달러 이외의 결제 화폐를 사용하는 수입 국가의 유조선에 한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을 허용해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달러 결제 화폐를 쓰는 유조선은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미국의 석유 페트로달러 동맹국, 순위파 그 석유 수출 국가들의 석유의 항행의 안전을 이제 위협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가장 강력하게 지탱해주고 있는 페트로달러 체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스타파 하메네이 정부가.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빅테크들의 디지털 전산망을 파괴하겠다고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으로 지금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란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미국의 그 해군력에 비하면 상당히 열세인데, 이 열세를 이란이 극복하는 방법은 일단은 홈그라운드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장점, 그리고 그 홈그라운드가 상당히 지리적으로 험악하다는, 뭐 협곡이나 이제 여러 가지 산들이 많은 국가여서 미국이 어떤 지정학적인 그 요새를 뚫고 들어가려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세밀한 타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쉽지 않죠. 그 베트남 전쟁 때도 구치터널에서 베트공들에게 미국이 고전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만들면서 이제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는 이 전쟁을 어떻게든 4월 안에는 끝내야 되는 어떤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계산을 정면으로 지금 타격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번 전쟁에서 지난 그 이라크 전쟁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의 전쟁과 가장 크게 다른 점 한 가지는 페트로달러를 겨냥하고 있다는 건 공통점인데, 빅테크들의 디지털망을 지금 파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이 사실이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경제 정책을 정면으로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무스타파 하메네이 정부가 그 지정학적인 어떤 지식과 어떤 분석력,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자동차를 사지 않겠다, 중국의 팬티와 젓가락을 사지 않겠다, 대신에 미국의 디지털 빅테크,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플랫폼 서비스를 팔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보호 무역을 하겠다. 반대로 디지털 서비스 무역에 있어서는 자유 무역을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상품 무역은 미국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이 붕괴된 상황에서 어떤 것도 지금 자체 생산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국가입니다. 모든 생산 공장은 중국과 그다음에 고급 생산품은 유럽, 그리고 한국, 일본 같은 데로
반도체 같은 거는 한국, 대만, 일본, 그리고 값싼 생필품은 중국으로 공장이 다 이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품 자유무역에서는 막대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1조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무너진 중산층들의 일자리를 되살리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하고 보호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유럽과 한국, 대만, 일본으로 이전됐던 제조업 공장들을 다시 미국 안에 짓거나 미국과 가까운 멕시코나 이제 그 인근 남아메리카 같은 이제 가까운 곳에 지어서 이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건데, 이걸 이제 미국으로 공장을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리쇼링이라고도 하고, 주변 국가들, 가까운 국가들에 있는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이제 네이버 쇼링 또는 프렌드 쇼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숨겨져 있는 그 트럼프의 전략은 이제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을 하는데, 테슬라 같은,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그리고 구글 같은, 그리고 아마존, 뭐가 있죠, 애플 같은 이 빅테크 서비스들의 그러니까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그러니까 관세청을, 그러니까 항구를 통과해서 넘나드는 상품이 아니라 그냥 디지털 전산망을 통해서 국경을 쉽게 넘나드는, 누구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매길 수 없는 이 디지털 서비스는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1조 2천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3천억 달러 정도의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수출로 이걸 극복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기존 50년, 닉슨 쇼크 이후에 기존 50년간 세계 경제를 지탱했던, 받쳤던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라는 이 틀을 완전히 깨는데, 트럼프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서비스에 대해서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걸 명시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와 작년에 관세 전쟁을 시작할 때도, 관세 전쟁을 할 때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항상 상대 국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레터를 보내는데, 그 레터의 첫머리가 구글 등 빅테크 서비스에 대해서 비관세 장벽을 해체해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장법인가 관련된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아도 국내에서 서비스에서 돈을 버는 구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인데, 이 법률을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률의 제정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물밑에서 이제 숨겨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단순하게 그냥 관세를 때리고 제조업 수입을 줄이겠다라고만 알고 있죠. 근데 무스타파 하메네이 정부는 지금 이 트럼프의 디지털 플랫폼 수출 전략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전산망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산망에는 스위프트망이라고 하는 금융망, 달러망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근간인 디지털 달러망, 그리고 빅테크들의 디지털 서비스망을 파괴하고, 그리고 석유를 달러로 사는 시스템을 파괴하겠다라고 정면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가 이란을 침공한 전쟁의 목적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수호하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그 미국의 디지털 전산망을 지키겠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또 한 가지 이번 전쟁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번 전쟁 이후에 대략 2달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는데, 이 2달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가장 많이 타격을 입은 국가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보면 트럼프의 이번 전쟁의 목적을 간접적으로 또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4월 6일 현재 이 시점에서 지금 해당 국가의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무너져 내린 국가 4가지를 한번 게싱을 해보면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입니다.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은 유가가 상승할 경우에 석유를 100% 수입하는 선진국, 제조업 선진국들이죠, 주로. 프랑스를 제조업 국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특히 독일이나 한국, 일본은 전통적인 제조업 선진국인데, 이 국가들은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가 직격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란 전쟁 발발 이후 2달여 기간 동안에 시가총액이 10% 이상 내려앉은 국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전부 지금 미국의 동맹국인데 왜 이들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주저앉았을까라는 겁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사실은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있어서는 미국
미국의 가장 강력한 잠재적인 적입니다. 유로화라는 그 제2의 기축통화, 달러를 제외하면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한 기축통화 후보인 유로화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심축이 되는 국가거든요. 이들 국가들은 불만이죠. 자기네들이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석유를 수입하는데 그 석유를 수입하는데 지불해야 될 돈이 유로화가 아니라 달러이니까. 그리고 2차 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전 세계의 화폐 패권을 쥐락펴락했던 영국의 파운드 스털링, 그리고 그 이전에 스페인과 네덜란드의 이제 페소 같은 돈들이 있었고, 2차 대전 이후에도 마셜 플랜으로 독일의 자동차 등 제조업이 융성하면서 사실은 마르크화가 달러화를 상당히 위협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 이제 실제로 유로화가 출범하고 3년 만에 2002년에 이제 석유 결제를 우회적인 방법으로 유로화로 하자는 합의가 이라크와 유로 간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석유의 유로 결제, 그러니까 페트로 유로 시스템을 시도했던 유럽을 망가뜨렸고요. 이란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프랑스와 독일은 인스텍스라는 그 자체 결제망을 통해서 이란으로부터 석유 수입을 유로화로 우회적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던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접적으로 유로화로 석유를 결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로권 내에 이란이 은행 계좌를 만들고 그 은행 계좌에 유로권 국가들이 석유를 수입할 경우에는 거기에 석유 수입 대금을 예치를 해둡니다. 그렇다면 그게 이제 일종의 쿠폰 같은 기능을 하면서 이란이 유로권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때는 그 유로권 은행에 있는 그 예치금을 상쇄 확감하는 방법으로 실제로 유로화를 이란으로 쏴주는 이런 형태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지능적인 방법으로 유로화로 이란의 석유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인스텍스라고 하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호시탐탐 그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현재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1,500만 배럴의 석유를 수입하는데 1,500만 배럴의 막대한 이 석유의 결제를 현재도 중국도 마찬가지로 달러로 해야 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송금과 환전 수수료가 있고, 그리고 달러 결제망을 미국이 지정학적인 어떤 패권을 위해서 이용했을 때 이제 상당히 위협적인 어떤 모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특히나 유로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고, 이 시스템을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하는 위안화 국제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란의 석유를 또는 그 전에는 이라크의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유로권처럼 골륜은행, 중국 원어로 하면은 쿨륜은행이라고 하는 중국 내 은행에 이란의 석유 결제 대금을 예치해 놓고 이란이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또는 중국의 공산품들을 사들일 때 그 계좌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으로 액수가 늘어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지금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공격했던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명시적으로는 지금 이란의 저기를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를 무력화하는 어떤 평화의 어떤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번 전쟁은 이라크 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또는 과거의 모든 중동 전쟁과 마찬가지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지키는 화폐 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게 훨씬 더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동의 긴장이 길어질수록 미국한테 좋은 거는 독일과 프랑스, 한국, 일본의 경제가 또는 지속적으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 전쟁이 어떤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유로화나 위안화, 그리고 지금 사실 일본도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거기에 파편을 맞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과정에서 미국 시장에 투입됐던 글로벌 자금이 일본으로 다시 환류하는 어떤 이런 움직임들을 최근에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미국이 이번 전쟁을 유가를 끌어올려서 5.1달러로 모은 다음에 다시 미국의 자산시장으로 환류시키려는 이 달러 패권 시스템의 어떤 회복, 유지, 이런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면 일본의 증시가 망가지고 또 일본에서 달러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이 현상도 사실은 부합하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최근에 증시가 크게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2,000에서 거의 6,000까지 올랐으니까 코스피가 3배 상승하면서 글로벌 달러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는데
과거에는 이 달러,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에 흘러 들어왔던 달러를 미국이 다시 자국의 자산시장으로 빼내는 이 방법은 사실은 금리 인상이었거든요. 미국 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미국이 저금리였기 때문에 각국으로 흩어져 갔던 달러가 미국 시장으로 다시 집중하게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IMF 외환위기였거든요. 말레이시아부터 이제 홍콩, 한국, 대만, 일본까지 다 그 자산시장이 버블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저금리로 풀었던 달러가 한국 시장에 또 이제 왜냐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수출을 위해서는 자국의 화폐 가치를 훨씬 더 낮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저금리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미국이 저금리일 때 훨씬 더 금리를 낮춰서 자산 버블이 막 형성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해외 헤지 펀드나 이제 이런 투기성 자금이 이제 이 아시아 국가에 막 흘러 들어왔다가 미국이 이 글로벌 유동자금을 다시 자국으로 환류시킬 때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는데 금리를 이제 빅스텝으로 올리면 갑자기 이제 달러 자금들이 금리가 높은 미국 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 아시아 국가에서 돈을 다 급격히 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 때문에 발생했던 것이 바로 IMF 외환위기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 버블이 다 꺼지게 되고 모든 국가의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보 사태나 이제 기업들이 단기 외채를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어떤 R&D에 쓰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이 부동산 그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꺼지게 되면서 달러 이동성이 메말르게 되고 그래서 이제 달러는 미국으로 다시 환류되고 이 국가들은 이제 다시 디폴트 그러니까 파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IMF한테 이제 구제금융을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이 훨씬 더 공고해지는 거죠. 이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연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달러를 좀 빌려달라고 애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지금은 그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대신에 유가를 올리는 거예요. 중동의 지정학적인 불안감으로 기름값이 상승하게 되면 달러는 일단 석유 시장에 몰립니다. 그러면 한국, 일본이 기존에 그 샀던 석유를 사기 위해서 달러가 2배로 필요하게 되니까 어떻게든 달러를 구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달러와 미국 국채는 강세를 띠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좋은 자산들 부동산, 채권, 집, 그리고 장롱에 꼭꼭 숨겨놨던 금 이런 좋은 자산들 바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자산들을 내다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길어지면은 일단은 그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이 힘들다. 중국도 미국이 겨냥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이번 전쟁 대상이 이란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가 너무 올라가면 이제 미국 내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서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란의 석유와 러시아의 석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걸 지금 허용해주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가 이번 전쟁의 참교육 대상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제외시킨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동맹국들과의 싸움이에요. 미국과 동맹국들 간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과 사실은 지금 미국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동맹국들한테 트럼프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냐? 니들이 달러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는 거고 그 대가로 지금 이 동맹국들이 다시 달러 시스템 안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예상외로 길어질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그거는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길어져서 이제는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공화당의 그 정체성인 마가 그러니까 고립주의, 미국의 고립주의하고 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지지층들이 이탈할 우려가 있어서 트럼프는 균형값, 그러니까 동맹국들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 페트로달러 시스템 아래에서 다시 집결하게 되는 이 상황을 달성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 중간의 어떤 균형값에서 이번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은 2022년 그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인 리야드에서 빈살만 왕세자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석유의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 사실상 합의를 한 것으로 지금 간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그 위안화 그 페트로 위안을 지금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페트로 달러에 맞서서 페트로 위안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건데 위안이라는 건 아직 그 달러
달러에 버금가는 국제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화폐는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팔아서 벌어들인 위안화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국에 항상 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익 상품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이제 요구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 바젤 3 협약으로 그 중앙은행의 금 준비금이 달러 채권과 국채와 같은 1등급으로 승격된 이후에 중국도 인민은행 산하기구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국제금거래소에서 금을 사들인 상황이고, 이 금보유고를 이제 위안화 결제 시스템의 어떤 물리적인 신용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기반 상품으로 지금 저장을 해두고, 석유를 사실상 중국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결제하는 그 골드 위안 시스템을 지금 구축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하이의 석유 선물 거래와 상하이의 금 현물 거래소, 이거를 연계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결제한 위안화 결제 대금을 곧바로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으로 교환해주는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중국 내에 있는 콜련은행 을 통해서 중동의 석유 수출국들이 석유를 수출하게 되면 그 수출 대금을 예치해 놓고 중국이 인프라와 상품을 수출할 때 삭감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위안화로 이제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페트로달러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이제 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아이러니하지만 그 프랑스라는 국가는 미국의 가장 유력한 동맹국이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프랑스를 라이벌이라고 하기에는 뭐 현재 기준에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데, 프랑스는 자국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첫 번째 프랑스는 그 닉슨 쇼크 당시에, 그 닉슨 쇼크라는 거는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구축되는 신호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금의 태환을 벗어난 달러의 신뢰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편으로 닉슨 행정부가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키신저와 재무장관이었던 그 윌리엄 그 사람의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재무장관과 천재 국무장관의 어떤 아이디어로 파이설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과 밀약을 맺고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대신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막대한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게 이제 71년 닉슨 쇼크와 74년 페트로달러 밀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강력하게 이 시스템을 반대했던 게 프랑스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구축됐던 1970년대 중반에 유로 아랍 대화라는 EAD라는 대화 시스템 창구를 만들어 놓고, 이 말은 대화 시스템인데 사실은 결제 시스템이었거든요. 유로권이 자국의 화폐로 중동산 석유를 결제하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결정적으로 유로의 어떤 이 시도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영국의 이탈이었어요. 영국은 영국과 독일에 영국은 산유국이기도 했기 때문에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편입되는 거를 원했고, 모든 금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으로 건너간 상황에서 미국의 어떤 종속된 상황이었고, 독일은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전범으로서 미국의 원조 없이는 이제 먹고 살기 힘들었던 국가이기 때문에 영국과 독일이 프랑스의 어떤 전략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사실은 프랑스의 전략이 무력화되고 미국이 명실상부한 달러 결제망을 이제 구축해 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 프랑스는 미국 주도의 어떤 그 달러 결제망이 왜 미국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저렇게 막대한 주조이익을 누리는 특권을 독점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보여왔던 국가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스텍스라고 하는 그 시아파 석유 산유국들과 그 유로 간의 어떤 결제 시스템, 우회적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에 앞장섰던 국가도 프랑스였습니다. 그래서 유로 국가와 그리고 중국,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란 같은 국가들이 석유를 지속적으로 달러 이외의 화폐로 지금 결제하려고 했던 것을 물밑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시도를 이제 무력화시켜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부채로 부채를 막는 돌려막기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미국의 국채를 우리가 사야 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석유를 사기 위해서. 왜냐면은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할 수 있거든요. 지금 원화를 가지고는 석유를 살 수 없어요. 유로화를 가지고도 석유를 살 수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석유 살 수 없어요. 금을 가지고도 석유 살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달러 이외에 다른 화폐로 만약에 몰래 결제했다. 그러면 미국이 폭격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미사일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빈살만 왕세자는 지금 미국이 예전처럼 석유를 많이 사주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처럼 안보 우산도 대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왜 달러만 받고 지금 석유를 팔아야 되지? 라는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왜냐면은 빈살만은 그 한 번도 미국에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미국 무서운지 모르죠. 근데 그 위에 아버지인 살만과 그 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미국이 무서운 줄 알아요. 왜냐면 미국 말을 안 들으면 그냥 미사일 갖다 쏴버리는 거예요. 그럼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직접 미사일을 쏘지는 않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한국의 경제를 망가뜨릴 거예요, 미국이. 왜냐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가 지금 달러를 결제하기 위해서 달러를 사기 때문에 무역 적자국인 미국의 달러가 지속적으로 타국의 화폐에 비해서 강세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국가의 달러라는 화폐가 이제 국제 결제 화폐로 쓰이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이제 달러가 가지고 있는 크레딧이라는 신뢰도, 그리고 타국 화폐에 대한 그 환율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가치인 밸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은 달러를 지속적으로 많이 찍어내면서 이 크레딧은 떨어지고 다른 원화 같은,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달러를 많이 찍어내서 크레딧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화를 더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엔화를 더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위안화를 더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러가 그들의 화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거예요. 이 달러가 강세를 띠기 때문에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는 거거든요.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달러를 벌어들이기 때문에 벌어들인 달러로 석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이유는 달러가 신뢰도는 떨어졌는데 밸류는 높아진다. 그래서 타국의 화폐들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국의 환율이 1,500, 1,500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시스템이 붕괴된다. 만약에 에너지를 석유로 결제하지 않고 위안화나 유로화나 엔화나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원화로, 아니면 나중에 가서 이제 어떤 원화 스테이블코인 같은 다른 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그러면 달러 시스템은 붕괴해요. 왜냐면 미국의 국채를 더 이상 우리가 살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미국의 국채 달러를 사들인 이유는 석유를 사기 위해서니까.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현재 40조 달러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40조 달러는 부채를. 그렇다면 미국은 재정이 이제 망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연간 지금 3조 달러 정도의 재정 적자를 보는데, 이 재정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지금 유지되는 이유는 3조 달러 이상의 국채를 전 세계 어딘가에서 사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 어딘가에서 이 3조 달러의 국채를 더 이상 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의 행정부는 재정 적자로 파산하게 되고 디폴트 선언하게 되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국의 어떤 패권은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지금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누군가 위협한다, 그리고 달러 패권을 누군가 위협한다, 이 얘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환율이 조금 변동하고 달러, 페트로달러, 석유를 달러 이외에 다른 화폐로 결제하고 이게 그렇게 대수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글로벌 경제의 가장 중요한 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동에서 벌어진 전쟁은 전부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화폐 전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근래에는 2003년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이 가장 대표적이죠. 이라크 전쟁의 발발 시점은 2003년 3월 20일입니다. 1999년에 출범한 유로화가 2002년부터 그 달러 인덱스를 뚫고 훨씬 신뢰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로화 국가들은 당연히 신뢰도가 높고 가치가 비싼 유로화를 들고 있으니까 그 들고 있는 자국의 화폐로 석유를 결제하고 싶죠. 이라크 후세인이 이 유로권의 어떤 이런 움직임에 동참했어요. 미국 부시 행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후세인이 유로화로 석유를 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부시 행정부가 3월 20일 날 이제 이라크를 폭격했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전쟁을 끌다가 이제 승리, 후세인을 이제 어떤 땅굴에서 잡아서 이제 사형에 처하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대량 살상 무기는 없었거든요. 전쟁, 이제 명시적인 전쟁의 명분과 실질적인 전쟁의 어떤 이유를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일단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전쟁 발발의 이유를 대량 살상 무기 WMD를 파괴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선언하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쟁 발발 직후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된 그 어떤 경납고 창고문을 활짝 열고 CNN 카메라가 딱 비춰졌는데 경납고는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첫 번째, 그러면 WMD 대량 살상 무기를 파괴하기 위한 전쟁의 명분은 없었다,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시 행정부는 전쟁을 지속했다. 그렇다면 대량 살상 무기 파괴를 위한 전쟁이라는 명분은 거짓말이다. 이 전쟁의 명분이 거짓말이라는 게 세상 만천하에 드러난 다음에 지정학적인 전문가들이 저마다 자기 지식을 근거로 이번 전쟁은 석유 전쟁이다, 이라크 전쟁은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이, 이라크 전쟁이 석유 전쟁이었다고 하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라크 전쟁이 끝난 2004년 이후에 이라크 정부의 주도로 이제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라크 정부의 주도였지만 사실상 미국이 주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부시 정부와 미국 부시 정부의 주도로 이라크의 정부가 실행을 하게 된 이라크 석유 자원의 입찰, 그러니까 경매에서 낙찰받은 이라크 석유 유전을 낙찰받은 국가 대표적으로 네 개국을 꼽자면 독일, 프랑스, 중국, 노르웨이입니다. 미국의 석유 기업 같은 그 헬리버튼이나 엑스모빌은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라크의 석유를 장악하기 위한 목적의 전쟁은 아니었던 거죠. 그럼 석유 전쟁도 아닙니다. 지정학적인 분석가들이 얘기했던 석유 전쟁도 아니다. 그렇다면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이 얻은 가장 큰 실익은 무엇인가? 달러 인덱스가 회복된 거예요. 유로 인덱스가 곤두박질 치고 석유 가격이 높아지면서 당시에도 독일, 프랑스의 경제가 2%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003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대략 한 5년간 이라크 전쟁 종전 이후에 5년간 0% 성장을 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률 1, 2%를 따지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한 건데, 이런 성숙한 선진국이 0% 성장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경제가 망가진다는 얘기고, 실제로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가 망가지면서 유로권 경제가 전체가 다 망가졌고, 그 여파로 2009년 전후로 피그스라고 하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이 국가들 그러니까 그 경제력으로는 독일, 프랑스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재정 상태가 안 좋았던, 경제 상태가 안 좋았던, 체질이 안 좋았던, 건강 상태가 안 좋았던 이 국가들이 디폴트 선언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유로화는 사실상 달러를 위협할 수 없는 그저 그런 화폐로 전락됐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명시적으로 드러내진 않았지만 부시 행정부가 승리를 선언한 이유는 달러 패권의 복권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중동 전쟁, 사실은 그 1970년대에 있었던 중동 전쟁도 달러 패권을, 현재와 같은 달러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지키기 위한 전쟁은 아니었지만, 당시 70년대에 있었던 4차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정도의 유가 상승이라는 어떤 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현상이라는 게 전 세계 국가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되지만, 당시 미국은 이걸 지렛대로 유가가 상승을 한다? 그렇다면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서 어떤 화폐를 결제하게끔 배타적인 계약을 맺어놓으면 저 석유를 사기 위한 그 화폐의 수요가 급증하겠네라고 판단하고 미국은 페트로달러 밀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본 거예요. 금이라는 어떤 그 기반을 벗어난 달러가 다시 회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플레이션기 때 보여졌던 그 석유를 사기 위한 화폐의 수요였던 거죠. 그때는 그 페트로달러 밀약 전에는 석유를 자국의 화폐로 결제했을 거예요. 유로는 유로화로, 그러니까 유로는 이제 프랑스와 마르크와 뭐 영국의 스털링, 파운드화로 결제했을 거고, 중국은 위안화로 결제했을 거고, 우리나라는 원화로 결제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결제를 이제는 달러로만 하게끔 한다. 왜 그러냐? 기름값이 막 상승하는 거 보니까 저거를 달러로만 살 수 있게끔 하면 달러를 많이 팔 수 있겠구나 라고 미국은 생각했던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동 전쟁도 달러 패권을 위해서 발발한 전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달러 패권을 공고히 하는데 활용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시리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모든 중동 전쟁이 사실은 지정학적인 어떤 불안감을 달러 패권에 활용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게 무방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달러의 패권이 유지되는 이유가 석유를 결제하기 위한 화폐로서 달러가 기능하기 때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으로 그 결제의 20%가 이루어집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이. 사실상 전 세계의 모든 석유가 그냥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지금 현재는 미국도 석유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고, 이제 베네수엘라도 석유를 매장량 면에서는 세계 1위 국가인데, 이제 이 국가들이 시스템을 지탱해 준다기보다는 전 세계 그 석유 물동량의 이제 20%에서 30%에 달하는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이 그 어떤 화폐로 달러를 결제하느냐가 이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이제 지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해협을 딱 막고선 앞으로 이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은 위안으로 결제하지 않은 배는 통과시키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란이 위협할 때 가장 타격을 입는 거는 달러 수요가 줄어든다는. 그 하루에 1억 배럴의 그 석유가 소비되고 그 중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이제 20%라고 하면 대략 2천억 배럴 정도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중국이 산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움켜쥐므로써 그 중국이라는 국가의 어떤 에너지 안보를 움켜쥘 수 있는 거고요. 또 그 스위프트라는 달러망을 움켜쥐고 있음으로써 패권 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에너지 안보 또는 무역 안보, 경제 안보를 움켜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떤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뺏어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국가가 이란과 이라크였고, 이라크는 지금 이라크 전쟁으로 사실상 이제 목이 잘린 상황이고, 이번에 이란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무스타파 하메네이가 하는 걸 보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이란을 상대로 그렇게까지 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번 전쟁을 어떻게 끝내야지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더 공고히 하는데 이란을 활용하는 것이었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카드는 이란의 석유를 미국이 장악할 수 없다면 파괴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란의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후보 자원인데 이 자원을 위안화로 결제하게 놔두는 거는 페트로달러를 위협하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미국이 이란 정부를 친미 정권으로 갈아치우는 건데, 지금 그것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고는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진다면 여기서 발을 빼면서 석유 자원을 그냥 다 망가뜨리는 거. 그렇다면 위안화로 결제할 석유라는 자체가, 대상물 자체가 없어지니까 일단 그게 첫 번째 전략이 될 것 같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상태로 미국은 빠지는 게 저는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이익에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의 자유를 지켰던 이유는 과거에는 일단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석유 배를 지키기 위했던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전 세계가 달러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석유를 사야 되는데 그렇다면 유조선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미국은 그 중동 국가로부터 석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국의 에너지 안보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아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그 달러를 팔기 위한 다른 동맹 국가들의 유조선을 안전하게 항행의 자유를 이제 지켜주는 것인데, 굉장히 단기, 중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은 이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타격을 받는 독일, 프랑스,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 국가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봐라,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 니네 경제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실제로 동맹국들이 그 호르무즈 봉쇄로 인해서 줄어드는 그 달러의 소비량이라는 손실과,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타격을 받는 이 동맹국들의 어떤 경제적인 손실 간의 크기를 가지고 잣대로 지금 치밀하게 재면서 내가 얻는 무형의 이익과 내가 얻는 유형의 이익, 그리고 내가 얻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무형의 손실과 어떤 유형의 손실들을 가지고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내가 어디까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을지를 보고 언제 내가 빠져야 이제 손절과 익절을 하는 것인지를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대로 미국이 종전을 했을 경우에 미국이 얻는 손실보다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전 세계 국가가 달러 시스템을 지지해주는 대로 이제 원대복귀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득이 아직까지는 크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대로 종전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대로 종전을 선언하는 그 자체가 전쟁의 마지막 목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하고 독일이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달러 결제망
이외에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결제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석유를 결제하려고 하는가를 함께 보시는 게 미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지정학적인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프랑스, 독일은 달러 결제망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화폐 정쟁의 상대국이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성 국가뿐만은 아니다라는 거고, 미국은 그거를 지금 강력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과 프랑스가 우리의 동맹 국가로서의 어떤 이익보다는 지금 달러 패권을 위협하는 어떤 적성 국가로서의 어떤 태도를 훨씬 더 미국이 민감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독일과 프랑스와의 어떤 동맹 체제, 대서양 동맹 체제, 나토가 대표적인데, 이 나토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자국의 이익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전통적인 이해관계에서는 라이벌 경제, 가장 강력한 라이벌 상대인 유럽이 그동안은 러시아와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EEJ죠.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다른 적을 상대했던 건데 실제로 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눈에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러시아와 같은 국가,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중국과 같은 적성국이 이번 전쟁으로 이익을 보는 상황이니까, 러시아는 지금 석유를 팔아서 이익을 보고 중국도 석유를 지금 싼 값에 지금 오히려 이란 석유를 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상황을 트럼프가 당황하는 예기치 못했던 실수라고만 단정 짓지 말고, 혹시 이 상황이 지금 국제 질서의 어떤 재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전제하고 가정하고 한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프레임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독일과 프랑스, 특히 나토, 유로권이라는 어떤 경제권 또는 패권 국가들이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모양으로 비춰지는가, 이게 앞으로 저는 그 국제 질서, 패권 질서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이제 굉장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왜냐면은 앞으로는 자유무역 보유무역주의가 되고 신제국주의 경제가 되고 이제 세계화의 질서가 무너진 다음에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얻어내는 방법은 이제 가서 뺏어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서로 간에. 그렇다면 힘센 국가가 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미국에 가서 원자재를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에 가서 원자재를 뺏어올 수는 없죠. 중국만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그렇다면 만만한 국가들로부터 자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뺏어오려고 할 텐데, 그 만만한 국가의 대상에 지금 중국보다는 유럽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지금 뭐 뺏어오겠다, 뭐 캐나다를 지금 51번째 주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신제국주의 시대에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는 방법은 이제는 자유무역이 아니라 전쟁이다. 뺏어오는 거다, 힘으로. 그런데 그 뺏어오려고 하는 대상 리스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언급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프랑스가 언급되고 덴마크가 언급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달나라가 언급되고. 달나라 가서 히토리를 먼저 지금 선점하겠다고 지금 아르테미스 우주선을 보냈잖아요. 이건 지금 달나라 히토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누가 싸우는 거냐? 중국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달나라에 가서 히토리를 선점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과는 달나라에서 싸우는 거고, 지구에서는 누가 싸우는 거냐? 트럼프가. 저는 지금 현재 지구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유럽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아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중요성이,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해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맹국들의 석유 수요가 달러의 수요를 뒷받침해주는 국가고, 여기서의 석유 결제가 지금 그 미국의 국채 판매에 연결되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은 여기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의 그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명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된다는 명제를 버리진 않았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는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지키는 그 방법, 그거는 과거의 민주당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나 또는 트럼프 정부의 선배였던 이제 공화당 그 선배 정부들조차도 항행의 자유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달러 패권 시스템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비용으로 인식을 했어요.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투입하는 게 9천억 달러에 달하는 지금 국방비 중에 대부분을 그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레이건호나 포드함 같은 항공모함을 파견하는 데 많이 들어가는데, 로켓 마틴 같은 이제 F-35 전투기를 띄우는 데 많이 들어가는데, 이 군사
비가 쓸데없는 비용이 아니라 그 유럽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를 지켜줌으로써 러시아의 어떤 서진을 막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의 자유를 지켜줌으로써 한국, 일본, 중국이 석유를 달러로만 사는 이 시스템에 동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영업비용이다. 미국의 달러 패권이라는 수익을 내기 위한 영업비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더 이상 이 영업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트럼프 행정부는 얻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비용을 줄이려고 하겠죠. 영업비용을 줄인다는 게 우리는 이제 영업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기 위해서 미군을 파견해서 어떤 그 젊은이들의 희생, 특히나 이제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떤 고립주의라는 어떤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패권을 지키는 어떤 역학적인 어떤 구도를 짜내는 건데, 그게 이제 수니파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 국가를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동맹 관계를 맺게 해서 이란을 제압하는 어떤 외교 전술이었는데, 그 전술은 지금 이란 전쟁이 나면서 이제 무산된 상황이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거나 과거만큼 비용을 쓰지 않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뭔가 어떤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어떤 저비용 구조를 만들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많이 찍어서.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구매력으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원화나 달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원화나 달러로 쌀을 몇 포대 살 수 있는가, 석유를 몇 드럼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구매력이에요. 근데 시중에 계속 석유는 한정돼 있고 쌀은 한정돼 있는데, 쌀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달러의 양과 원화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물가 상승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옛날에는 쌀 한 가마니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00만 원을 가지고 쌀을 반 가마니밖에 못 산다. 그런 거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 값이에요.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적으로 15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직장생활 시작할 때, 기자를 시작할 때 이제 IMF 때였는데, 그때 친구들이 경매로 샀던 아파트 가격이 1억 원 정도 됐어요. 강남 아파트가. 근데 그게 지금 비싼 거는 뭐 50억, 100억 하잖아요. 내가 지금 1억을 들고 있으면 30년 전에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지금은 강남 아파트 한 평, 화장실 하나 정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화폐 가치가 왜 떨어졌는가? 쉽게 얘기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왜 이렇게 100배가 됐는가? 한국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러면 한국은행 현재 경제 통화정책을 잘못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낸 거냐? 그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회의 위원분들이 할 수 있는 통화정책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아요. 그 연준 그 이사들이 펼치는 통화정책을 그대로 복붙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우리 낮춰야 되고, 미국이 금리를 높이면 우리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낮출 땐 더 낮춰야 되고, 왜냐면 우리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한국은행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통화주권이 크지 않다. 통화의 독립성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크지 않다. 미국 연준의 달러 통화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따라가다 보니 우리는 미국이 발행한 달러 양보다 훨씬 더 원화를 많이 발행해야 되는, 수출하기 위해서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려면 원화 약세여야 수출이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의존형 수출 국가로서 갖는 숙명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하필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달러 경제 시스템이 법정화폐로서 지속적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다. 그러면 우리는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오른다. 그래서 원화 가격이 지금 100분의 1이 됐다. 30년 동안에. 그러니까 많이 생산되면 그 가치는 줄어들죠. 예를 들어서 한정판이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모든 상품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느 가게나 가도 막 재고가 수북히 쌓여있다. 그 상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화폐는 한정판이 아니라 그냥 복제품이다. 가장 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에요. 그 미국이 달러를 찍어낸다. 한국은행이 달러를 찍어낸다.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냐면은 은행이 대출을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행을 통해 돈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해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예치를 해놓는다.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어쨌거나 그 은행 시스템이라는 플랫폼 안에 내 돈을 올려놔야 그게 유통이 되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4대 시중은행의 KYC, AML이라는, 그러니까 실명 인증과 그다음에 그 자금 세탁 방지라는 여러 가지 그 인증 을 통해서 제도권 안에 발을 들여놓은 거죠. 그거를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제도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금융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 안에 일단 돈을 우리가 예치를 해놓잖아요. 그럼 은행은
부분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서 5%만 자기 금고에 넣어놓고 90% 이상을 대출을 해줘요. 그러면 이 대출이 화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누군가의 예금을 가지고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출 계좌를 만들어줘요. 예금이 없어도. 네. 이거를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누군가 예금한 돈으로 우리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 계좌를 만들어주는 그 자체로 화폐가 만들어져요. 그 5%의 지급준비금만 있으면은. 일단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예치해 놓은 그 자금의 대부분이 대출되면서 화폐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대출한 사람은 또 대출 계좌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대출금을 넣어놓죠. 그럼 이건 또 예금이 되죠. 그럼 그걸 또 대출해줘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 대략 그 10%의 부분 지급준비금 제도 하에서는 대략 원금의 10배만큼의 화폐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어떤 이 종이 화폐, 실제로 있는 이 화폐는 한국은행이 찍어낸 거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낸다는 거는 우리가 쓰는 화폐의 대략 10% 정도만 찍어내는 거예요. 나머지 90%는 은행이 대출을 통해서 화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계좌상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종이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계좌에서 그냥 이체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거래되는 화폐의 10%만 지금 은행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90%는 그냥 숫자예요. 이렇게 되니까 화폐가 엄청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 시중에 지금 화폐가 막 엄청 막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폐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나이키, 조던, 에어조던 뭐 이런 한정판이 막 수백만, 수천만 원에 팔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화폐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자체가 우리가 은행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두촌쿠 신드롬이 사실은 굉장히 슬픈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화폐는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뭐 내 주머니에 뭔가 돈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 강남 아파트까지는 못 사니까 에어조던을 사는 거예요. 한정판 나이키를. 나이키 에어조던 한정판을 못 사니까 두촌쿠를 사는 거거든요. 화폐가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데 내 주머니에는 10,000원밖에 없다. 근데 이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거는 두촌쿠밖에 없다. 나는 두촌쿠라는 한정판이라도 내가 사야 뭔가 뒤처지지 않는 느낌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과점 앞에서 줄을 서서 오픈런을 해서 두촌쿠를 사는 그분들이 무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현재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슬픈 단면이다라는 거예요. 화폐가 많아서 계속 물가가 올라가는데 내가 정작 필요한 거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다. 아파트, 자동차, 생활 필수품조차도 우리가 사기 힘든 상황이 됐다. 달걀 하나도 사실은 사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근데 내가 뭔가 남들이 갖지 않는 어떤 한정판을 소유하는 방법은 왜냐면 잠재의식 속에 어떤 무의식 속에 리미티드 에디션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러움이 있어요. 강남 아파트라는 리미티드 에디션을 못 가졌다는 어떤 부러움, 이런 부러움들이 있는데 내가 그거를 부러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촌쿠밖에 없더라. 그래서 두촌쿠를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서 저는 강남 아파트가 있어서 두촌쿠를 안 산 게 아니라 그런 슬픈 행렬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서 두촌쿠를 외면했죠. 우리의 경제를 사과 하나, 배 하나가 있는 게 우리의 경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자 하나 속이 우리 전 세계 글로벌 경제예요. 근데 내가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상자 안에 사과 하나, 배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전 세계 글로벌 경제예요. 근데 그럼 이걸 사려면 화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국은행이 2,000원의 화폐를 찍어서 그 상자 안에 넣어요. 그럼 사람들은 이 2,000원의 화폐로 사과나 배를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과나 배를 처음에 소비하기 전에는 어떤 게 더 맛있는지 몰라요. 잘. 그러면은 2,000원의 화폐는 각각 어떻게 쓰이느냐면 사과 1,000원, 배 1,000원이 돼요. 그럼 사과를 가진 사람과 배를 가진 사람은 둘 다 1,000원이니까 사과 하나로 배 하나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과 하나의 구매력은 배 하나예요. 배 하나의 구매력은 사과 하나죠. 자, 이 상자에 한국은행이 8,000원을 찍어서 넣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과랑 배를 먹어보니까 사과가 훨씬 더 향긋하고 달콤해요. 그러면 이 8,000원이 이제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요? 똑같이 4,000원, 4,000원이 아니겠죠, 이제는. 사과가 더 맛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사과에 6,000원이 쓰이고 배에 2,000원이 쓰여요. 그러면 아까 1,000원까지 합하면은 사과에는 7,000원, 그리고 배에는 3,000원이 쓰인 거죠. 1,000원, 2,000원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는 배 하나를 가진 사람이 아까는 사과 하나로 바꿨는데 이제는 배 하나를 가진 사람이 사과 하나를 못 가져요. 어떻게 되죠? 배를 2개를 가져가도 사과 하나를 못 갖죠. 사과를 가진 사람은 배를 2개 이상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요.
사과 하나 배 하나라는 이 글로벌 경제는 실물 경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단지 뭐가 바뀌었냐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넣은 거밖에 없죠. 근데 완전히 경제는 다른 모양이 됐잖아요. 아까는 사과 하나 배 하나가 맞교환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배를 2개 이상 가져가야 사과 하나를 바꿀 수 있을지 말지 이런 경제가 돼버렸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시장이에요. 예전에 돈을 한국은행이 많이 찍어내기 전에는 강남 아파트도 1억 원, 대전에 있는 30여 아파트도 1억 원, 제주도에 있는 30여 아파트도 1억 원이었어요. 근데 누군가 이 상자에 갑자기 돈을 찍어서 뿌려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학군도 좋고 문화혜택 누리기도 좋고 한강이라는 조망권도 좋고 좋은 거 알았어요. 그럼 이 화폐가 이제 어디로 가요? 강남 아파트로 가죠. 근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강남 아파트도 콘크리트 쓰고 제주도 아파트 똑같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단지 통화량만 늘었어요. 그러면 경제가 이렇게 바뀌죠. 통화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은 평균적으로 물가가 상승하지 않아요. 희소한 자원 또는 선호도가 높은 자원 그리고 화폐를 찍었는데 그 찍은 화폐를 먼저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자원에 쏠려요. 이건 이제 깡티형 효과라고 하는데 이 화폐로 인한 그러니까 밀턴 프리드먼은 화폐 인플레이션을 100% 통화 현상이라고 했거든요. 화폐 현상. 그러니까 화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평균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산이 특히 많이 올라간다. 자, 그러면 화폐를 찍어내서 아까 이제 배를 가진 사람 화폐를 8,000원 찍어내서 내 배가 3,000원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내 배가 1,000원이었는데 이제 3,000원이잖아요. 사람들은 여기서 배를 가진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배값이 3,000원이 됐으니까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죠. 번 건가요? 나는 예전에 사과 하나를 내가 배 하나로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배를 2개를 가져가야 사과 하나를 바꿔요. 그럼 이게 번 건가요?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구매력이거든요. 그냥 명목상에 그냥 3,000원으로 찍혀있는 이게 내가 돈을 번 게 아니라 내가 이걸로 사과를 몇 개를 가질 수 있는가가 이 배의 구매력이에요. 근데 배의 구매력은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낼 때 개인이 어떤 식으로 손해를 보냐면 대전 아파트, 제주도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가 100억이 될 때 대전 아파트 1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9억 벌었다고 생각해요. 제주도 아파트 1억짜리가 3억이 됐어요. 2억 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 아파트 3억으로 오른 사람들은 대전 아파트 살려면 자기 아파트 3채가 있어야 돼요. 대전에서 9억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강남 아파트 살려면 대전에 있는 아파트가 10채를 팔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돈을 번 건가?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과 하나 배 하나 있는 이 경제에 돈을 찍어서 뿌리니까 발생하는 화폐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대전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9억을 번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예전에는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아파트 10채를 팔아야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 아파트 9채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력으로 따지면은 내가 아파트 9채를 잃은 거다. 아파트 9억 원을 번 게 아니라. 그래서 배를 가진 사람이 내가 배를 3개를 가져가야 이제 사과 하나를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배 하나로 사과 하나를 얻었는데 지금은 내가 배 하나를 가져가면 사과 3분의 1 조각만 주더라. 사과 3분의 2 조각은 나는 잃은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명목상으로 그냥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매력을 잃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구매력을 잃는 사람들 90명이 모여서 10명이 구매력을 늘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계속 구매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구매력을 잃는 90%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구매력을 지금 증가시키는 10%에 들어가 있느냐가 왜냐면 이 현상은 가속화되거든요. 늘어나는 속도와 줄어드는 속도가 계속 가속화돼서 내가 지금 이 90%의 버스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낭떠러지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내가 이 10%의 택시 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90%에 속해 있느냐, 10%에 속해 있느냐. 내가 지금 버스에 타고 있다, 그럼 빨리 내리셔야 돼요. 여기서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내가 택시를 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판단하셔라. 내가 지금 분당에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지금 조금 재건축 때문에 돈이 지금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택시에 탄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 텐데 내가 지금 타고 있는 게 택시냐 버스냐 빨리 판단하시고 내가 내려서 갈아탈 수 있는가 또는 내려야 되는가 이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원화라는 돈을 쓰고 또는 이제 이 원화라는 것도 사실은 그 신사임당으로 포장된 워싱턴이거든요. 달러예요. 사실은 원화는 달러예요. 아니면 달러의 통화 정책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달러 시스템에서 우리가 지금 그 쓰고 있는 비용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 세금이라는 비용,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사용할 때 들어가는 어떤 시간 지체라는 비용, 그리고 송금과 환전 수수료라는 수수료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금 우리가 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비용을 내는 단순한 이유는 이 비용이 그래도 가장 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계약이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원화라는 그 법정화폐를 쓰는 거는, 원화라는 이 통화를 쓰는 게 우리가 화폐 사용 비용이 가장 낮다. 예전에 담배, 소금 뭐 이런 것들, 인삼 이런 것들을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우리가 국가가 제공해주는 이 공공재 서비스가 가장 저비용이더라, 싸더라,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너무 막대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과 조각을 계속 누군가 뺏어가요. 근데 이걸 지금 인식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을 누군가 계속 뺏어간다. 누군가 뺏어가는가 봤더니 화폐를 찍는 사람이 뺏어가더라. 그 화폐를 찍는 사람은 결국 국가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게 가장 싼 화폐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화폐를 찾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장 싸다고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를 안 찾았죠. 근데 지금은 가장 싼 화폐가 아니란 거 알아요. 근데 지금 대안이 없어요.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이제는 빅테크들이 어떤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인터넷상에서 기술로 화폐 시스템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싼 대안이 생겼어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물어봐야 돼요. 우린 지금 은행에 넣어놓고 그 화폐를 쓰려면은 주말에 못 쓰잖아요. 지금 계좌이체 빼고는 주말에 할 수 있는 금융 활동이 전혀 없잖아요. 증권 파는 돈도 우리는 못 빼요, 금방. 3일 동안 묻어놔요. 그럼 우리 돈인데 그 3일 동안 묻혀 있음으로써 그 화폐에 대한 이자를 누가 가져가요? 증권사나 은행이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체, 송금, 환전, 인플레이션, 세금 등등의 이 수수료를 좀 낮춰줘라. 우리 너무 비싸다, 비용이. 근데 정부는 그동안 야, 니네가 안 낮춰줘도 뭐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잖아. 왜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게 한국에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그걸 써서 미국에 있는 그 유학생 자녀들한테 송금 환전할 때 돈이 안 들어요. 그렇다면 이제 대안이 생긴 거예요. 이제 물어볼 거예요. 우리 앞으로 원화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낮춰주지 않으면 이거 안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예전에는 대안 없잖아 라고 했는데 이제 대안이 있어요. 그럼 국가가 선택해. 니네 주조익 지금 독점하고 있는데 그거 우리한테 이익을 돌려주지 않으면, 또는 수수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이거 안 쓸 텐데, 그럼 니네 어떻게 할래?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니네가 지금 세금과 인플레이션으로 막대한 우리 구매력을 가져가잖아? 근데 지금 대안이 생겼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애국심이라는 국가라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빼고 나면 우린 더 싼 걸 쓸 거야. 니네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선택해봐. 이렇게 물어볼 줄 알아야 돼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 빅테크하고 뭐 금융자본이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빅테크하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손을 잡고 있는 거고, 원래 예전에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월가 금융자본이 손을 잡았죠. 근데 지금 월가의 금융자본이 더 이상 트럼프 행정부의 국채를 사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국채를 월가에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 국채를 사줘야 되거든요. 그게 예전에 이제 그 IMF 이후에는 중국, 한국, 일본이었어요. 정부들. 근데 지금 각국 정부들도 금을 사지 달러를 사지 않아요, 국채를. 그럼 누가 지금 국채를 사주느냐? 스테이블 코인 업체인 빅테크들이 국채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국채를 사주겠다는 거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 발행량만큼의 미국 국채를 사서 예치를 해놔야 되거든요. 담보물로.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만큼 국채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는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그 국채를 스테이블 코인이 사주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을 제도권 안에 끌어들여서 이제 금융 시스템 안으로 이제 편입시키겠다. 그렇다면 그동안 월가가 독점했던 예대 마진, 그 예대 마진이라는 거는 예금과 대출의 어떤 마진인데, 이 예대 마진을 취하면서 이제 금융 시스템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생기는 어떤 환전, 송금, 수수료, 이 중에 예대 마진까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갈 거냐, 아니면은 송금 환전 수수료만 스테이블 코인이 가져갈 거냐인데, 지금 현재 클래리티 액트를 가지고 싸우는 게, 예대 마진은 못 주겠다, 월가 은행들은. 송금 환전 수수료는 니네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좀 줄여봐라. 그러면 그 줄인 만큼 니네가 사용자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 니네는 그걸로 먹고 살아라. 이게 이제 월가의 금융 세력들이 하는 얘기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용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겠다. 이건 결국은 예대 마진이다. 만약에 예대 마진까지 인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완전히 월가와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은 혈전을 벌여야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이들의 공통의 목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주조익이라는 게 개념이 있어요. 뭐냐,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이거든요. 국가, 정부, 그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생기는 그 영업이익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우리는 주조익이 뭐냐라고 이제 경제학과에서 배우면은 화폐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그 화폐 액면 가격에서 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100달러의 그 달러를 찍어내는데 90센트가 들어간다. 인쇄기하고 잉크 사는데. 그리고 달러를 찍어내는 그 인건비로 90센트가 들어간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미국은 100달러를 찍어내는데 아무런 자원을 투입하지 않거든요. 그냥 인쇄하면 되죠. 그 100달러와 그 화폐를 찍어내는데 들어간 원가인 90센트를 뺀 90달러 10센트가 미국의 주조이익이에요. 미국은 100달러를 찍어낼 때마다 90달러의 주조이익을 보는 거죠. 이게 교과서적인 주조이익이에요. 근데 이거를 현실 경제에서 달러 시스템에서 주조이익이 뭐냐라고 이제 세분화하면은 미국의 재무부, 그리고 연준이라고 하는 중앙은행, 그리고 월가라고 하는 상업은행들이 이 주조이익을 나눠 가져요. 그럼 일단 미국의 재무부가 얻는 주조이익은 뭐냐면은 국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율을 따지면 거의 0%의 금리로 국채를 찍어서 팔 수 있어요. 이게 미국 재무부의 주조이익. 연준의 주조이익은 이 국채를 4% 이자를 주고 사요. 이 4% 이자를 매년 받는 이자 수익. 이게 주조이익이에요, 연준의. 그러면 월가의 주조이익은 뭐냐? 연준이 발행한 본원화폐를 아주 값싼 이자로 사들여서 이걸 비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신용창출에 의한 예대마진이 월가의 주조이익이거든요. 화폐 발행에 대한 발행권 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주조이익을 이 삼각동맹이라고 하는 재무부, 연준, 월가가 나눠 가져요. 근데 여기에 지금 빅테크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빅테크는 어떤 주조이익을 가져가는 거냐? 환전 송금 수수료. 화폐를 사용하는 환전하고 송금하는 데 들어가는 환전 송금 수수료의 일부를 이제 빅테크들이 가져가면서 주조이익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적인 목표는 달러 발행이라는 이 독점권을 유지하면서 주조이익을 서로가 이익에 맞게 나눠 갖는 거. 이게 이들의 공통된 목표예요. 3DC는 뭐 말 그대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예요. 그러니까 그 연준이 만약에 이걸 발행하지 않겠다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하고 법으로 명시를 했는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화폐,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그 원화를 디지털화한 거, 달러를 디지털화한 거. 이게 그냥 그 CBDC예요. 그냥 달러나 원화나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민간 빅테크 같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을 말하죠. 완전히 다르죠. 민간 화폐가 스테이블 코인이고 정부가 발행하는 그냥 법정 화폐의 디지털 판이 CBDC인 거죠.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 그러니까 작년 2025년 7월 30일 날 이제 발효된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예를 들어서 서클 같은 USDC를 발행하는 서클 같은 업체들이 만약에 100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서클을 발행했어요. USDC를. 그러면 내가 100달러를 내고 100달러에 해당하는 USDC를 받잖아요. 그럼 이 100달러를 이들은, 서클은 안전한 준비금을 사놓고 예치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이들은 국채를 사요. 미국의 국채를. 지금 그 준비금 요건은 미국 해당 금액에 해당하는 미국 국채와 달러를 사는 거예요. 만기가 90일 미만에 석 달 미만의 단기 국채를 사야 돼요. 그러면은 이 서클은 나한테 받은 100달러를 100달러짜리 미국의 단기 국채를 사서 4, 5% 정도의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USDC를 쓰면서 뭐가 이익이냐? 송금 수수료가 적게 들어요. USDC를 해외로 송금할 때. 나는 송금 수수료가 이익이니까 이제 이자가 없지만 USDC를 사는 거고, 이 USDC를 발행해서 나에게 송금 수수료를 줄여준 이 서클이라는 업체는 이제 국채를 사서 이제 국채 이자를 받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단순하게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그냥 달러의 디지털판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키우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통화 정책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일단 국채 수요를 만드는 거. 서클이란 발행사가 우리한테 받은 달러 금액을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되니까. 그렇다면 월가가 사주지 않는 국채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이 사준다. 중국이 사주지 않는 국채를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들이 사준다. 그러니까 미국은 막강한 달러 채권의 이제 수요처를 만든 거죠. 그러면 달러를 지속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발행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행권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두 번째가 있어요. 사실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미국의 달러 발행권에 어마어마한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발행량보다 통화의 유통 속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찍어내는 방법,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M2 통화량이라고 하는 광의 통화량을 늘리는 거예요. 이거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달러를 찍어내는 거예요.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고 월가가 신용을 창출하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화폐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화폐량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은 거래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화폐를 가지고 많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건 통화량을 M이라고 하고 이 결제 속도를 V라고 해요. 근데 이 둘 다 시중에 통화량을 늘린 효과를 내거든요. 이걸 곱하면 MV잖아요. M 곱하기 V인데 이 MV는 PY라고 해서 이 PY가 물가 곱하기 Y는 실물 GDP를 말해요. 상품 생산량. 그럼 이 PY는 간단히 얘기하면 명목 GDP예요. 그러니까 MV는 PY니까 우리가 명목 GDP라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방법, 경제를 키우는 방법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통화의 거래 속도를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존 전통 경제학에서는 주로 이 M을 키우는 방법을 양적 완화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이제 금리를 낮추거나 또는 연준이 돈을 풀거나죠. 국채를 사들여서 돈을 푸는 방법. 이게 이제 과거의 양적 완화 방법이고 이제 경제를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처음엔 들어와서 연준에게 금리를 낮춰라, 돈을 풀어라, 국채를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연준이 독립성을 명분으로 트럼프의 말을 안 듣잖아요. 특히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안 낮추고 지금 현재 케빈 워스의 신임 의장 지명자도 앞으로 그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채를 안 사고 MBS라고 하는 부동산 채권을 안 사겠다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는 이 M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 V를 늘리는 거예요. 통화의 유통 속도, 거래 속도를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 M은 그냥 그 연준이 돈을 찍어서 만들 수 있었는데 이 V는 시중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 게 미국이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나한테 와가지고 너 어제 화폐 얼만큼 몇 번 거래했어? 그러니까 제가 어제 버스 타는데 뭐 2,500원 쓰고 지하철 타는데 3,000원 쓰고 밥 사 먹는데 10,000원 쓰고 화폐로 거래하는 걸 보니까 한 3번 정도 거래했네요. 그러니까 그거 30번으로 키워. 와가지고 이렇게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유통 속도라는 건 사실 거의 상수였거든요.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화폐의 유통 속도를 키우는 방법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 V를 키우는 방법이 트럼프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는 은행이 9시에 문을 열고 4시에 문 닫잖아요. 그러니까 9시부터 4시까지만 우리가 사실은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신용카드를 매일 긁기는 하지만 실제로 밑단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9 to 5예요. 9 to 5 동안만 우리가 무슨 거래를 할 수 있어요. 또 증권사도 문 닫으니까 증권사가 문 닫은 다음에 우리가 주식 거래도 못 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주식을 24시간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랑 RWA라는 어떤 이 블록체인 시스템이 아니라 활성화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24시간 365일 7일 거래를 해요. 그럼 일단 9시부터 4시까지만 거래하던 거를 24시간 거래하게 된다면 이 통화 유통 속도가 3배가 늘어나요. 그럼 V가 3배가 늘어나게 되죠. 그럼 PY라고 하는 이 경제가 3배가 커져요. 근데 이게 M을 늘리는 것보다 M을 3배 늘리는 것보다 V를 3배 늘리는 게 훨씬 쉬워요. 화폐량을 어떻게 3배를 늘려요? 지금 10조 달러를 3조 달러로 찍어내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마어마해지죠. 그러니까 화폐를 찍어내는 것보다는 이 통화 유통 속도를 늘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방법이 없었는데 트럼프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전 세계가 디지털 달러를 씀으로써 24시간 사용함으로써 화폐 유통 속도가 커지니까. 그러면은 예전에는 단순하게 달러 통화량만 늘렸는데 이제는 디지털 달러를 씀으로써 통화량도 늘어나고 유통 속도도 늘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통화 팽창이 어마어마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문제가 어마어마해진다는 얘기고 미국 내에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전 세계로 이제 수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달러를 쓰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미국은 이익이 커지고 우리는 비용이 커질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수익을 챙긴다기보다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달러를 쓰고 10만 원을 쓰면은 그 중에 5%, 10%를 세금, 인플레이션, 수수료, 지체 비용 등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그 한국은행과 그 시중은행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용하는 화폐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폐를 공짜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저기 통장에 300만 원 우리가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그 화폐를 사용할 때 비용이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우리 10만 원 사용할 때마다 인플레이션으로 뜯기고 세금으로 뜯기고 수수료로 뜯기고 시간 많이 들어서 지체 비용으로 뜯기는 거 스트레스 받고 뜯기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돈을 구매력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50%에 해당되는 이 화폐 사용 비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간 단계가 없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 가능하죠. 비트코인 쓰고 스테이블 코인 쓰면 비용이 줄어요. 당연히.
지금 실제로 비용이 줄어요. 비트코인 쓰고 스테이블코인 쓰면은. 근데 몰라서 안 쓸 뿐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이제 UX, UI가 직관적으로 그다지 편하지 않다. 지금 비트코인 한번 송금하는데 10분이 들어가고 스테이블코인 한번 살려고 보니까 아는 사람들은 쉽지만 지금 어른들이나 아직까지 구매력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들, 나이 드신 분들, 이분들은 내가 계좌 개설하고 또 무슨 AML, 뭐 KYC 무슨 신분 인증하고 돈 세탁 방지한다고 뭐 이렇게 사인하고 또 그거 앱 깔고 핸드폰에서 이거 보이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돈 송금하고 좀 낯설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20대들이 구매력을 갖춘 40대가 되면은 완전히 화폐 경제가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는 빅데이터의 결제망을 쓰면서 이제 치르고 있는 비용은 우리가 지금 달러 결제망을 쓸 때 치르고 있는 비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을 치르고 있어요. 근데 빅데이터 결제망을 쓸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송금 환전 수수료 비용을 일정 부분 낮춰주는 대가로 빅테크들이 가져가는 건 우리의 화폐 사용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은행에 주는 데이터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은행망 쓸 때 처음에 우리 신분에 대한 데이터 정도죠. 그리고 카드를 쓸 때 이제 카드를 어디서 썼는가, 어디에서 얼마 썼는가, 그 사람의 동선 정도 체크하는 데이터 정도. 근데 앞으로 AI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스테이블코인을 우리가 AI를 통해서 결제하고 하는 그 시스템이 되면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데이터가 포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뭘로 먹고 음악을 뭘 듣고 어떤 주유소에서 기름을 뭘로 결제했는데 얼마나 결제했고 친환경 무슨 에너지를 얼마큼 썼고 이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포착이 되는데 이 데이터가 우리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폐로서의 어떤 가치를 우리가 지금 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이 데이터를 많이 공짜로 제공해 주면서 생기는 받아야 될 이익을 못 받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 비용이 지금 빅데이터들이 가장 노리고 있는 이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공짜로 주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이 데이터에 대한 수익을 나눠달라고 청구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 데이터가 쌓여서 그들은 막대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화폐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과 세금이라는 이익을 우리가 간과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계속 뜯겼던 건데 우리가 데이터를 우리가 주고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비용이고 그들에게는 이익이라는 걸 인지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계속 뺏기거든요. 이걸 인지하고 빨리 그 데이터에 대한 수익을 달라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폐 사용자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화폐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화폐를 사용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그중에 가장 큰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화폐 사용 비용을 줄여주는 화폐, 그런 화폐는 당분간은 없을 텐데 그렇다면 어떤 화폐가 이제 우리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여러 가지 비용들, 제가 말했던 인플레이션세, 법정 세금, 그리고 송금 환전 수수료, 그리고 시간 지체 비용 이런 것들을 항상 인지하고 이거를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이 나타날 때 그걸 용기 있게 선택하고 옮기는 어떤 부지런함을 떠는 거, 조금의 노동을 들여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될 주조이익,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과서상의 주조이익이나 현실 경제에서 주조이익은 화폐 발행자들의 주조이익만 따져요. 화폐 사용자들의 이익은 안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행자들은 집중된 권력이고 사용자들은 흩어진 민중이거든요. 흩어진 소비자들. 흩어진 소비자들의 불만은 그냥 공중에 흩어지고 집중된 사용자 이익은 항상 집중되기 때문에 강력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힘이 우리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힘보다 항상 세요. 그래서 항상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화폐 경제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화폐 사용자 이익을 줄인다는 우리의 주조 이익을 인식하고 그거를 항상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경쟁 화폐가 생겼을 때 그것이 더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옮겨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갤럭시보다 아이폰이 좋으면 아이폰을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갤럭시가 더 좋아지는 거죠. 갤럭시가 더 좋아지면 갤럭시를 사요. 그럼 아이폰이 더 좋은 아이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근데 화폐는 그렇지가 않아요. 달러밖에 없고 원화밖에 없기 때문에 갤럭시가 아무리 후져도 갤럭시만 사는 거예요. 근데 아이폰이라는 게 있을 때 우리가 아이폰을 선택하는 용기와 부지런함이 있어야 갤럭시가 더 좋은 갤럭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화보다 더 좋은 화폐가 있을 때 우리가 그 화폐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용기와 부지런함이 있을 때 원화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사용자 이익을. 사용자 이익이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의 권리는 사용자 비용을 줄여달라고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대안을 선택하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다.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해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이제 이슈인데요. 비트코인이나 크립토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갈림길로서의 어떤 정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설정해 놓고 사이버 안보 자산으로 법제화하는 활동을
강력하게 물밑에서 하고 있고 이것들이 수면으로 부상하는 시점이 4월 17일을 기점으로 한 하반기, 2분기부터 하반기 정도에 비트코인과 크립토 네트워크를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사이버 안보자산, 그러니까 사이버 핵무기, 사이버 만리장성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사이버 안보자산을 비축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안보 위기를 인식하셔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왜 비트코인을 사이버 안보자산으로 채택하고 키우려고 하는가를 일단 인식하셔야 돼요.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망이 기존의 다른 인터넷망에 비해서 사이버 방어막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바로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작업증명이라는 이 생성 시스템이 그동안 다른 사이버 자산이나 사이버 네트워크가 갖지 못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망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작업증명이라고 하는 POW 방식에 의해서 블록이 생성됩니다. 작업증명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블록을 생성하는데 7천만 원이라는 전기료를 들었다는 걸 증명해줘야 문제를 풀어야 해시함수를 풀어야 방정식을 풀어야 블록이 생성되고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7천만 원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투입함으로써 비트코인 벽돌 한 장이 생깁니다. 블록이. 그렇게 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네트워크는 7천만 원의 전기료를 들여서 만든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만든 만리장성이에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근데 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서 만든 이 만리장성에는 성문이 없어요. 기존의 인터넷망은 성문이 있는 성벽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터넷망을 해킹하는 방법은 성문의 열쇠를 풀면 돼요. 이걸 이제 논리적인 해킹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사이버 보안망 자체가 논리적인 로직으로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풀면 성문의 열쇠를 찾으면 이 네트워크 안으로 침입해서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이 네트워크는 한 장의 벽돌을 만드는데 7천만 원이나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투입한 성문이 없는 네트워크예요.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사이버 보안망, 미국이 먼저 선점하려고 하는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사이버 보안망을 뚫으려고 할 때 해야 되는 일은 아까 얘기했던 해커가 논리를 푸는 이런 식의 어떤 과거의 양태로는 방법으로는 이 사이버 보안망을 뚫을 수가 없어요. 이 성벽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라는 성벽이 만들어진 데 들어간 전기료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료를 일시에 투입해서 이 벽돌 한 장 한 장을 다 무너뜨려야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안으로 침입할 수 있어요. 블록체인, 비트코인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에 대한 해킹은 어마어마한 물리적인 에너지를 들인다. 어마어마한 달러를 써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킹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차세대 우주, 통신, 자원, 네트워크의 보안의 방법으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하겠다라는 것을 법에 명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원을 미국의 차세대 사이버 보안 메커니즘으로 포함해서 국가 안보 자산으로 승격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논의를 4월 17일부터 의회에서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4월 17일이냐라는 건데 작년 12월 18일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도장을 찍어서 통과된 2026년 회계연도 국방법, 국방수권법에 비트코인을 사이버 방공망으로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 자산으로 채택해야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방부 보고서를 올해 4월 17일까지 미국 국방위원회에 제출하라고 돼 있어요. 이때 같은 날 트럼프는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스페이스 앤 커뮤니케이션 차세대 시스템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법을 올해 4월 17일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라고 한 명령을 작년 12월 18일 날 발효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미국의 행정부는 4월 17일부터 미국 우주 자원의 획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르테미스호를 띄워가지고 달나라에 갔잖아요. 달나라에 있는 히토류를 미국이 선점하는 문제, 이 문제를 국방의 문제로 취급을 하는 거고, 이 자원을 획득했을 때 이 자원을 결제하고 이 자원을 지키는 데 들어간 통신망, 이 통신망을 어떤 통신망을 쓸 거냐,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체인 통신망을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이 전송할
측정할 수 있는 거는 밸류와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라는 블록으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돈을 송금하는, 밸류를 송금하는 것만 알고 있지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결제망이자 송금망이자 메신저예요. 근데 미국은 비트코인이라는 이 메신저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중국이라는 적성국, 러시아라는 적성국이 해킹할 수 없는 보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주군을 창설해서 우주 자원을 선점하고 우주와 통신하고 또는 국방부의 어떤 민감한 통신을 하는데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선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정돼 있으니까.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2100만 개로 비트코인 블록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 시스템이란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선점해서 비트코인 BTC 보유량을 늘리고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에 얽혀있는 해시레이트라고 하는 컴퓨팅 파워를 누가 더 많이 선점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많이 선점하면 중국이 뚫을 수 없고, 우리가 많이 선점해 놨을 때 중국을 뚫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이 많이 선점했을 때 미국은 중국을 뚫을 수 없고 중국은 미국의 네트워크를 쉽게 뚫을 수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은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고 국가의 안보 자산으로 세팅하는 방편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4월 17일부터 미국의 국회가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논의해서 채택을 하게 되면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라는 법 안에 비트코인 액트,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클래리티 액트가 포함이 돼요. 끼워져 들어가요. 근데 이 국방수권법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야당이 필리버스터나 어떤 저지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통과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국가 안보 자산의 채택 여부가 사실은 비트코인 자산의 어떤 투자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관련된 법들이 다 프리패스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 9월 30일 이전에는 국가 안보 자산으로 채택될 경우에 무조건 통과될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법안이 지금 신시아 로미스 상원의원이 작년에 발의해 놓은 그 비트코인 액트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클래리티 액트가 지지부진해서 이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방수권법에 끼워져 들어갈 경우에는 프리패스 되는 법안이에요. 근데 지금 공교롭게 4월 17일 날부터 미국의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트코인을 안보자산으로 채택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 타이밍에 신시아 로미스 상원의원이 새롭게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그거는 마인드 인 아메리카라는 법안이에요. 일명.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채굴해라. 지금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 그러니까 그 지분은 미국이 38%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비공식적으로는 중국도 그에 버금가는 해시레이트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지분은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지만 현재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채굴하는 채굴기도 98% 지금 중국의 채굴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행정부가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채택을 하게 되면 현재 중국산 채굴기는 다 부셔야 돼요. 팔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미국산 채굴기 또는 동맹국들의 채굴기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미국의 국가 안보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세팅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결국은 하드웨어 네트워크까지도 미국은 이제 자국의 어떤 네트워크로 다 바꿔서 순수하게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 유지 관리 체계로 만들어서 국가안보자산을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국방부가 국가안보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할 경우에 이 마인드 인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고 100%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 마인드 인 아메리카라는 법안 안에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금을 재평가해서 비축한다라는 비트코인 액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공화당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 액트라고 하는 비축 전략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하려고 하는지를 가만히 보셔야 된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 자산으로 채택되는지 여부가 투자자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실제로 비트코인을 미국 정부가 비축한다 그 자체가 비트코인 가치 상승에 상당히 중요한데, 국가 안보 관점에서 미국이 안보 자산으로 채택하고 비축 경쟁을 하는 순간 내시 균형에 따른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모든 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비축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이 얘기를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이버 병자호란, 사이버 임진왜란, 사이버 6.25를 또 겪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처해 있으면 안 되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념, 윤리체계,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상한 비유를 하긴 했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미국은 비트코인을 사이버 방공망으로 사실상 이미 채택했다. 이 사실을 간과하면 중국, 러시아, 일본, 심지어 대만에 우리의 사이버 방공망을 뺏긴다. 왜냐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반드시 나중엔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그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국가 안보 자산으로서의 중요성이 물밑에서는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란 패권 국가, 엘리트 국가가, 똑똑한 국가가. 근데 우리와 같은 아직까지는 팔로워 국가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인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의 자산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노력을. 좀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한 거고요. 조금 제가 표현이나 어휘에 과장되거나 조금 심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담긴 어떤 본질적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